2. 국내 당공작위원회. 우리 자체의 독자적인 공산당을 가지는 것은 조선혁명가들의 일관한 염원이었고, 항일혁명 투쟁을 전개하면서 새 세대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업의 하나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 기간 혁명투쟁의 실천 속에서 단련 육성된 우수한 전위투사들로 당의 기층 조직들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자주적인 당건설 방침을 관철하도록 하였다. 항일혁명의 주력을 담당했던 조선인민혁명군은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를 책임진 당건설의 주도적 역량으로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는 가운데 활발히 조직 전개된 당건설 사업은 무장투쟁을 정치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하는 한편, 그에 대한 당적 영도와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해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항일 무장투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전위투사들에 의하여 추진된 당조직 건설 사업은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당당한 주류를 이루었으며 확고한 정통성을 대표하게 되었다. 우리의 당건설 사업은 처음부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힘들게 진척되었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특수한 사정과 그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난관과 관련되어 있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당을 가지기 위한 투쟁 노정에서 남달리 비싼 대가를 치르며 남이 거쳐가는 길을 멀리 애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심참담한 진통을 겪어야 하였다. 우리는 식민지 나라의 항쟁투사들이 당을 창건하는 데서 일반적으로 다 겪게 되는 보편적인 난관과 함께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하였던 특수한 조건으로 하여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체험하지 못한 시련과 고충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미 소설한 바와 같이 국제당은 1928년에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하고 그것을 재조직할 것을 지령하였으며 일국일당제 원칙에 따라 만주와 일본에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주제국의 당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대세에 거분거분 순종하면서 다른 나라 당에 들어가 좋은 때가 오기를 고대하는 수동적인 길을 택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국제당의 주관주의적인 처사에 불만을 가지고 그에 역행하여 주제국의 당에 당적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동안 정전대로의 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타성에 의해서만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죄다 주저앉았다. 공산주의자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당의 적을 임시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공산주의 운동은 민족적인 운동인 동시에 계급적인 연대를 전제로 하는 국제적인 운동인 것만큼 그 운동을 담당한 투사들이 국적을 초월하여 일시 다른 나라의 당조직에 망라되는 것은 어느 뭐로 보나 이상할 것이 없다. 국제당 본부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에 거기에 가 있던 여러 나라의 적지 않은 공산당 지도자들과 정치 망명객들은 자기 나라의 당적은 당적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소련 공산당 조직에 임시로 이름을 등록하고 당 생활을 하였다. 문제는 국제당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모체 조직을 거세해버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차스러운 곁방살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굴욕적인 처지에 떨어지게 한 데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국제당의 조사를 온당하게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엇나가거나 운동 그 자체를 죄해버리는 것과 같은 자포자기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제당이 취한 조치를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체의 주동적 노력으로 새형의 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였다. 우선 국제당에서 내놓은 원칙이 용납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방도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독자적인 당을 내오기 위한 준비를 추진시켜 나갔다. 터도의 전위투사들을 망라한 건설동지사의 조직은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동만이나 북만 땅에서 활동하던 193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당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국내 깊이에는 얼마 미치지 못하였다. 물론 그 시기에 벌써 우리는 언성, 정성 등 두만강 연안의 국내 여러 곳에 몇 개의 기층당 조직을 꾸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 조직 건설을 위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활동 판도는 아직은 동만이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 데 주력하면서 간도 각 현의 당 조직들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우리 당 조직을 확대해 나갔으며 앞으로 국내의 당 조직을 대대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들을 육성하였다. 우리가 남오도 회의 정신에 따라 당 건설 방침을 심화시키고 그 방침의 실현을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한 것은 1936년 5월의 동강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서는 국내의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기틀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과업이 상정되고 그 대책으로 국내 당 공작위원회를 조직하고 혁명투쟁의 골간들로 전위적인 당 조직을 확대할 때 대한 문제가 협의되었다. 그때 동강회의에서는 당 조직 건설 사업은 유격대에 국한시켜도 안 되고 동북 일대만을 무대로 삼아도 안 되며 국내 깊이까지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두만강 대한 국경연선의 일부 지역들에만 기층당 조직을 내왔으나 이제부터는 국내의 광활한 지대에 당 조직들을 꾸려나가야 하며 국내에서의 당 창건 준비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당공작위원회를 내와야 한다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 국내 당공작위원회를 내오는 문제는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게 될 반일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국내 당공작위원회를 실정에 맞게 잘 꾸리자면 반드시 조선 실정을 환히 꿰들고 있는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해야 하였다. 박달이 우리 미령으로 찾아온 것은 이런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당 조직 건설, 이것은 나와 박달과의 담화에서 논의된 중심 주제의 하나였다. 조국 광복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나는 박달과 함께 국내의 당 조직을 꾸릴 때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반나절이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달은 내가 국내의 조국 광복회 조직만이 아니라 공산당 조직도 내올 의사를 표명하자 무척 놀라면서 어떤 공산당 조직인가고 물었다. 나는 그 물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당을 재건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거기에 받쳐진 투사들의 눈물겨운 노고와 열정이 철창 속에 서글픈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나라. 이미 오래전에 결사의 자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 공산당 조직을 내오려고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박달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내가 우리의 공산당, 조선의 공산당 조직을 내오려 한다고 대답하자 그는 재차 물었다. 조선의 공산당 조직을 내오는 데 대하여 국제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국제당이 그것을 승인하였는지요? 그건 우리들끼리 하는 일인데 국제당의 승인이고 뭐고 상관할 게 있습니까? 국내에 우리 당 조직을 내오는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국제당의 승인을 받아야 할 까닭이야 없지 않습니까? 박달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각 나라의 공산당은 다 국제공산당의 지부로서 그의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제당의 승인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자기 당 조직을 내올 수 있겠습니까? 제멋대로 그렇게 하는 걸 국제당에서 허용할까요? 박달은 확실히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혁명이란 워낙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그 누구의 지령이나 승인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 좀 물어봅시다. 박달동무는 그 누가 시켜서 혁명을 시작했습니까? 또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갑산공작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막스가 공산주의자 동맹을 조직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또 레닌이 볼세비크당을 조직할 때는? 말문이 막혀버린 박달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막스나 레닌은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당은 이미 1928년 12월 대제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 당 재건의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제에 명시된 대로 국내에 우리 당 조직을 내오려고 하는데 누가 감히 그걸 시비하겠습니까? 국제당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승인이고 비준이고 하는 문제 자체가 설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 일을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괜히 바깥 사람들에게 우리 집 일을 어떻게 하라느냐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조선혁명의 주인이야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닙니까? 박달은 그제야 자기 생각이 너무나 짧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제안을 적극 찬성해 나섰다. 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조선혁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국제당이 각국혁명을 좌지우지하는 줄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국내 당조직을 꾸리게 되면 그 당조직은 어디에 소속됩니까? 그리고 지도는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국내 당조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에 소속되고 또 그 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선에 공산당이 없는 현재 특수한 상황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조선혁명 전반에 대한 영도적 기능을 담당한 참모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위원회의 활동은 무력에 의해 튼튼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야만적인 헌병경찰 통치는 조선에서 당재건의 모든 가능성을 박탈해버리었습니다. 당재건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투사들의 대부분이 지금 절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적들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은 것은 오직 무력의 담보를 받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뿐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조선혁명 전반에 대한 영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조선혁명의 참모부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되게 될 국내 당공작위원회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적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박달은 미소를 지어 보이었다. 우리는 곧 국내 당공작위원회 조직과 관련된 실무 문제 토의회로 넘어갔다. 이 토의에서도 박달은 질문부터 하였다. 그는 언제나 질문을 앞세우고 논쟁마당에 뛰어드는 것 같았다. 지금 국내에서는 당을 먼저 건설하는가, 군중단체를 먼저 내오는가 하는 문제가 한창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뭉패는 당 건설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천패나 홍원패는 군중단체를 먼저 내온 다음 실지투쟁을 통해서만 당을 내올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박달 동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견해도 없습니다. 상식으로 보면 당을 먼저 내와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박달은 그런 논의가 생겨나게 된 연원을 국제당의 12월 대제에서 찾고 있었다. 그 대제의 원명은 조선의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대제이다. 국제당은 그 문건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 단체들 속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신간회를 비롯하여 신구민족해방단체 안에서 투사들을 획득하기에 힘쓸 것과 당의 사상적 단결을 중시하는 데 모든 주의를 집중하며 하루빨리 조선공산당을 재조직하고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그 대제가 마치도 당 건설과 군중단체의 조직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 데로부터 인식상 혼란을 빚어내게 되었다. 내가 보건대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우차를 결정하는 거야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이지 여기에 12월 대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조건에 따라 당조직을 먼저 내올 만한 곳에서는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군중단체를 먼저 내올 만한 곳에서는 군중단체를 먼저 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3명이라도 있다면 그 3명만으로도 당장 공산당 소조를 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1명도 없다면 군중단체를 먼저 내오고 거기서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낸 다음 당조직을 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당과 군중단체라는 이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고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우차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산주의자들은 군중 속에서 당의 후비대를 육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원 자격을 갖춘 전위투사들만 있으면 당조직은 아무 때든지 내올 수 있습니다. 박달은 내가 내오려고 하는 국내 당공작위원회가 장차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가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국내 당공작위원회는 국내에서 혁명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국내 당조직 건설을 맡아보게 될 지역적 지도기관이다. 통일적 영도 기능을 수행하는 참모부가 없는 것으로 하여 국내 운동은 지금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이라는 두 가지의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애국지사들과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역량으로 결석하며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맡아 수행할 만한 지도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 지도기관이 바로 국내당공작위원회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조직되면 우리는 여기에 박달동무를 망라시키려고 한다. 박달동무는 이런 위원회가 파견하는 국내 전권 대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직접 국내 각지에 널려있는 투사들을 일일이 다 만나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럴 시간이 없다. 내 생각에는 박달동무가 이제 돌아가서 우선 함남북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운동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국내 당조직에 묶어 세우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으면 한다. 박달은 내 말을 듣자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정말 과분한 믿음이올시다. 제가 그럴 만한 제목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박달의 솔직한 고백은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혀주었다. 우리는 그때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소집하고 나를 책임자로 하고 김평과 박달을 위원으로 하는 국내 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박달은 이 위원회의 현지 집행인으로서 갑산지방을 비롯한 국내 여러 지역에서의 당조직 건설 사업을 주관할 임무를 지니었다. 박달은 국내에 기청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장차 당중앙기관을 조직하며 당창건을 선포할 때에 대한 우리의 방법론을 지지하였다. 박달은 그 회의 후 국내 운동가들의 사업 방법에서 지적할 점이 있거나 참고로 될 만한 요령이 있으면 죄다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나는 무엇보다 망명객식의 사업 방법을 퇴치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지금 국내 동무들의 활동을 보면 망명객식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해무익한 방법입니다. 낮에는 산에 숨어있다가 밤에 가만히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저 직원들은 놈들의 감시가 두려워 그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망명객식 방법으로는 조직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후 지하 활동을 하는 동무들이 생산에 참가하면서 합법적인 활동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얻어야 합니다. 망명객식 사업 방법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박달은 내 말을 듣고 나서 얼굴을 붉히었다. 나도 사실은 망명객식 방법으로 사업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면 충돌만 생각하였지 때에 따라서는 우회적인 방법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담화를 떠나서 잠시 한담을 하였다. 나는 그에게 모두가 깃도 구두를 신고 하이칼라를 하고 개화장을 짚고 현대인 행세를 하며 다니는 때에 어떻게 되어 구습을 싫어하는 박달동무가 중머리를 하고 다니는지 그 까닭을 말해줄 수 없는가고 물었다. 박달은 러저 운동을 할 때 경찰서에 붙들려 가면 순사놈들이 머리칼을 움켜잡고 담벽에 머리를 찧어대고 나기 때문에 화가 동해서 아예 볼처해버렸노라고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박달의 그 볼처가 아주 기지 있는 처사로 느껴졌다. 박달은 내가 요구한다면 중머리를 하이칼라나 상거머리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박달 동무가 필요해서 한 노릇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원상회복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장군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 중머리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걸음을 또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박달은 실제로 그 후 경찰서와 감옥에서 닥달을 많이 당하였다. 나는 그에게 혁명의 리익이 된다면 순사시험 같은 것을 쳐볼 용의가 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눈을 크게 치뜨고 어리둥절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저를 순사로 둔갑시킬 생각이 아니겠지요. 혁명이 요구한다면 순사 같은 것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박달동무를 순사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순사 모자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으니 그런 일을 통해서 주재소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박달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피어났다. 제가 순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기는 합니다만 순사시험을 칠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달은 이듬해 봄에 정말 순사시험에 응시하였다. 그는 시험을 치기 전에 먼저 주재소 수석순사를 찾아가서 희떠운 소리부터 하였다. 수석님, 나도 순사로 발전하고 싶은데 수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순사로 발전할 만한 제목이 되겠습니까? 수석은 그 말을 듣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그게 정말인가?
정말 아니고요. 오죽 순사가 되고 싶었으면 내가 스승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당신은 제목이 되고도 남는다. 잘만 하면 이 주제서 수석도 할 수 있다. 제가 스승님 자리야 가로타고 앉을 수 없지요. 그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수석을 못하더라도 박달과 같은 사람이 충실한 황국 신민으로 개전된다면 나는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기꺼이 수석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다. 그 포부가 아주 좋다. 어서 순사시험을 치라. 박달은 순사가 될 것처럼 소문을 크게 내면서 뻐젓이 순사시험을 쳤는데 답안을 적당히 썼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것으로 끝나고 합격은 되지 못하였다. 그는 우리가 짜놓은 각본대로 연기를 아주 능란하게 하였다. 일본인들도 그의 경력을 밝히면서 비밀 문건에 서화 12년 1937년 서화 12년 3월 함경남도 순사에 자원하여 갑산서에서 응시, 낙제라고 한 조목 적어 놓았다. 박달은 순사시험을 친 것으로 하여 일본인들한테서 신용을 얻게 되었다. 그것 주제소에 있는 김순사는 박달을 순사시험까지 친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신원을 여러 번 보증해 나서기까지 하였다. 박달은 이처럼 순사들을 업고 그들에게 충실한 척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였다. 국내당공작위원회의 결성은 우리가 내놓은 자주적인 당 창건 방침을 고수하며 국내에서의 당 조직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데서 실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었다. 이것은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후에 여러 갈래로 진행되었던 당 재건운동의 단순한 연장이나 반복이 아니었다. 국내당공작위원회의 지도 밑에 전개된 국내에서의 당 조직 건설 사업이야말로 국제당이 직접 주관한 당 재건운동이나 또 국제적색노동조합 프로핀텔은 국제적색노동조합이 적색노조운동을 통하여 일으켜보려고 시도한 당재건운동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철두철미 자주적인 당재건운동, 당조직건설투쟁이었다. 국제공산당은 1930년대에 들어와 조선에서의 민족해방투쟁, 특히 당재건운동에 대하여 일정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구라파에서의 파시즘에 못지않게 일본 군국주의가 극동에서 날로 위험한 세력으로 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국제공산당에서는 조선에서의 공산당 재건 문제를 두고 구신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제 나름의 견해를 내놓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당 제7차 대회 이후 시기에 논의되었던 조선민족혁명당 조직에 관한 제안이었다. 조선에서 반일을 목적한 민족혁명당 조직에 관한 국제당의 의사를 보다 상세히 밝힌 것은 공산국제의 만주에서의 반제통일전선에 대하여 쓴 양성의 글에서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간도에 있어서의 현재 국면은 중국 공산당 조직을 확충하기 위하여 혁명적인 중저 노동자 농민을 더 많이 당내에 끌어들이는 것과 함께 조선민족혁명당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반일과 조선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새로운 당의 창립자는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썼다. 그리고 그 당은 성격상 반일 통일전선적인 당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당의 견해와 당시 국제당에 가있던 중국 당일권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에서의 당조직 건설 문제와 통일전선 결성 문제를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해결하였다. 우리는 당조직 건설 문제와 통일전선 결성 문제를 같이 밀고 나가면서도 그것을 서로 뒤섞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당이 통일전선을 대표하거나 통일전선체 조직이 곧 당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일부 독립운동자들 가운데는 민족유일당이라는 명목으로 좌우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포섭하는 중국의 국민당과 같은 정치단체를 내올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국내 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조직 건설을 밀고 나가는 한편 반일 민족 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를 내오는 방법으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였다. 물론 국제당은 그 이전 시기에도 조선에서의 당 재건을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였다. 국제공산당의 지도 밑에 있던 국제적색노동조합 집행국이 1930년 9월에 발표한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의 임무에 관한 대제, 세칭 9월 대제.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의 임무에 관한 대제는 주로 공산당을 재건하는 데서 혁명적 노동조합의 조직을 필수 조건으로 내놓고 있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9월 태제에 의거하여 혁명적 노동조합, 적색 노동조합, 혁명적 노동조합 조직에 힘쓰고 그것을 대중적 기반으로 하여 공산당의 재건을 추진시키었다. 그 다음 해 10월에 국제적색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상해에 있는 범태평양 노동조합 비서부도 태로 10월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조선의 범태평양 노동조합 비서부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긴급 경문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것을 대중적 기반으로 하여 공산당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적색 노조 계통의 이러한 문건들은 1931년 5월에 발표된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의 구신엔의 의견서로 알려져 있는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의견서와 더불어 내용상으로는 조선에서의 공산당 재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다. 1934년 6월 모스크바에서는 조선공산당 발기자 그룹과 명의로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이 발표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조선에서 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극악한 식민지 통치가 계속되고 혁명운동에 대한 반합이 날로 의심해지는 가운데서도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당 재건운동을 면면히 벌려나갔다. 함남 함북에서의 공산당 사건, 조선공산주의자 동맹 조직 사건, 조선공산당 재건 코민텔은 조선 레포트회의 사건,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 사건 등은 이 시기 국내 여러 지방에서 있었던 당 재건운동의 일부였다. 중국을 근거지로 하는 당 재건운동도 있었다. 에멜파와 서상파는 중국 길림 일대를 중심으로 당 재건준비위원회, 당 재조직중앙간부회, 당 재건동맹, 당 재건정리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당 재건운동을 벌이었다. 일본에서도 도쿄를 거점으로 당 재건운동이 벌어졌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기까지 전국적 반도에서 전개된 적색노동조합, 적색농민조합 운동도 당 재건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에 합법적인 형태로부터 지하운동 형태의 비합법적 형태로 전환된 적색로저와 적색농조의 기본적인 투쟁 목적은 공산당 재건에 있었다. 국내와 해외에서 전개된 당 재건운동은 대부분 기성의 낡은 운동 형식과 사대주의적 경향, 파벌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층 운동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내의 재건운동이 거둔 성과를 타고 국내에 새형의 당 조직을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말하자면 지난 시기의 적색 로저 농조 서원들을 찾아 거기에 우리의 당 세포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썼다. 1937년 5월 하순 우리는 백두산 근거지에서 국내 당공작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당공작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국내에서의 당조직 건설 사업과 혁명운동에 대한 지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회의에서는 국내 당공작위원회 결성 이후에 당조직 건설 정령을 청하하고 국내 당조직 건설 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나는 그때 당조직 건설과 당생활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할 때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혁명 조직들에 받아들이며 당조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조직 지도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몇 가지 방도를 제기하였다. 그 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내용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선 경내로의 진출을 강화하고 당조직 건설과 국내 혁명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하나의 뚜렷한 리정표로 되었다. 그 후 우리는 국내 당공작 사업을 방조할 사명을 지닌 정치공작대를 파견하였다. 1937년 여름과 가을에 국내 당공작위원회 위원 김평과 권영벽, 정일권, 김주현, 마동희, 김정숙, 배경철, 리동학, 최경화, 김은신, 리창선, 리경훈, 리병선 등을 성원으로 하는 정치공작대가 북부조선의 여러 지역들에 파견되어 당조직 건설 사업과 군중과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공작대를 북선정치공작대라고 불렀다. 북선정치공작대는 북부조선 일대를 혁명화하는 방법으로서 국내 당조직 건설 사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었다.
우리는 북선 정치공작 대원들에게 정치사업 구역을 맡겨주었다. 그 당시는 이런 정치사업 구역을 정치구라고도 하였다. 정치구는 1호 정치구, 2호 정치구, 3호 정치구, 4호 정치구, 5호 정치구 등으로 나누었다. 정치구의 지역 범위는 주로 김평이 우리와 토의하고 설정하였다. 정치구는 동해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서해안으로 이루게 되어 있었고 번호도 그에 따라 설정하였다. 북선 정치공작대원들은 해당 공작지에 가서 직접 조직 정치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자기가 육성해낸 우수한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업할 수도 있었다. 리동학을 책임자로 하는 북선 정치공작대의 한 소조는 국내 당건설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1937년 초 리재순의 안내 밑에 갑산군 운흥면 일대의 농촌 부락들에서 반일 애국 사상과 조선 독립을 거취하는 수백 매의 포검은 경문을 살포하고 군중 선전을 진행한 다음 번개같이 귀대하였다. 삼수군 일대를 담당한 마동희조, 지태환조도 연이어 국내에 들어가 영아라고 영이 주도한 정치공작으로서 영북지방의 민심을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는 박달의 편의를 도모해줄 목적으로 그에게 어린 연락원 한 명을 파견하였다. 그가 선장복이었다. 나는 선장복에게 국내에 들어가면 일본 관청의 허적부에 이름을 등록하고 조선에서 나서 자란 사람으로 행세하라고 하였다. 박달은 선장복을 데리고 주재소에 나타나 수석을 향해 능청스럽게 말하였다. 스석님, 나를 축하해 주시오다. 수석은 멍청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박달이 순사시험에 응시한 후부터 수석은 여간만 싹싹해지지 않았다. 당신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가? 네, 동생이 공짜로 하나 굴러들었습지요. 박달은 뒤에서 쭈밋쭈밋하는 선장복을 보란듯이 내세우고 나서 온 주재소가 다 듣게 떠들었다. 내 늘 수하에 동생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한탄해왔더니 아버지가 그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럼 저 총각은 아버지가 붙여준 의형제인가? 의형제라니요. 아버지가 길주에 있을 때 딴장을 봐서 벌어놓은 이복동생이었다. 생모가 죽은 다음 거하러 떠돌아다니다가 이복형이 갑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덜렁덜렁 찾아오지 않았겠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애를 내가 널 보기로 결심했었지요. 아, 공짜로 저런 아들 하나 벌었으면 당신 아버지 재간이 대단하다. 수석의 그 말에 주재소 순사들은 방안이 떠나가게 웃어댔다. 기분이 거나해진 수석은 아무런 트집도 걸지 않고 수속을 해주었다. 박달은 선장복을 박영덕이라는 이름으로 허적에 올렸다. 그때부터 선장복은 지하활동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여 갑산 지하조직의 사업에 피해를 주었다. 갑산군 운흥면 대중리의 어느 농가에 강도가 나타나 돈 20원을 빼앗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 강도가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사람인 체에 하였다. 그 당시는 유격대원을 산 사람이라고 하였고 유격대 공작원을 가리켜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였다. 강도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무렵 박달은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의 사업을 지도하려고 대중리에 다녀왔다. 이 우연한 일치로 하여 박달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경찰에 피검되었다. 경찰들은 그때 박달의 집에 길주에서 온 리병선이라는 사람이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그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당자가 없어 헌물을 켰다. 리병선은 길주에서 적색 농조 사건에 관계하였다가 김영국과 함께 그 전해에 갑산해 온 사람이었다. 김영국이 유격대 입대한 뒤 리병선은 버천면의 한 목재소에 적을 두고 그 일대의 민족해방동맹 조직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일제경찰은 그날 박달의 집에 있는 선장복을 리병선으로 알고 덤벼들었으나 나이로 보아 리병선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우리는 그때 장백과 국내에 정치공작원들을 많이 파견하였는데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필요한 공작 인원을 다 채우자면 적어도 한개 연대 인원만한 정치 일꾼들이 있어야 하였는데 유격대가 군사활동은 뒷전에 미루고 정치활동만 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정치사업 경험이 풍부한 장백지방의 지하조직 성원들과 지난날 동만 일대에서 혁명조직에 망라되어 군중과의 사업을 많이 해본 준비된 동무들을 선발하여 국내에 파견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장백현 저국광복회 조직에서도 리제순의 서원을 타고 수많은 공작원들이 국내로 들어갔다.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는 사업은 국내 당공작연회 위원인 김평이 주관하였다. 그 당시 김평의 직급은 7년대 정치위원이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에서 적후공작에 대한 사업을 전담하고 있던 유능한 정치군사 일꾼으로서 풍부한 지하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930년대 전반기는 물론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그가 나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었다. 김평은 항일혁명 시기 내가 가장 아끼고 신임하던 정치군사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물론 그 후 그는 변절자의 밀거로 적에게 체포되어 고생도 하고 정치생활에서 일정한 오점도 남기었으나 우리에 대한 충실성만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었다. 김평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와 당위원회 사업에 많이 관계하였고 우리가 국내 혁명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하고 전민항쟁 준비를 본격화하던 시기 이 사업을 직접 주관하였기 때문에 그때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다. 군사 문제와 함께 특히 비밀리에 진행된 정치공작과 관련된 사실들 중 그만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적지 않았다. 그가 회상한 내 세부들과 사건들, 연대들이 대체로 다 정확하였다. 그가 남긴 기록이 우리 당의 혁명 역사를 풍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김평이 끝까지 유격대오에서 투쟁하다가 조국해방을 맞이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나의 사업을 그처럼 충실하게 보좌해온 백두산 시절의 김평을 잊지 못한다. 국내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로조 농조를 비롯한 기성의 조직들과 개별적인 공산주의 그룹바에 깊이 침투하면서 당 조직 건설 사업과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누리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갔다. 정치공작원들의 눈부신 활동에 의하여 국내 인민들 속에는 백두산 바람이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강하게 스며들어갔다. 그들의 영향 밑에 국내 동포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민혁명군에 참군하려고 백두산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국내 당 조직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직에서 단련된 우수한 동맹원들을 망라하는 국내 당 소조를 모아주었다. 역사가들은 박달을 책임자로 하는 이 소조를 삼인조라고 부르고 있다. 삼인조는 기층당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내 당 건설을 위한 모체 조직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당 조직을 확대하고 당 대여를 누리기 위한 박달의 사업 방법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명 당 조직의 결성이다. 무명의 당 조직이란 정식 명칭은 없으나 실제로는 비밀리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당원들의 당 조직을 말한다. 이런 조직은 조국광복회 내부에도 있었다. 무명의 지하혁명 조직은 적들의 탄압이 극도에 달했을 때 조직을 건설하는 하나의 독특한 방법이다. 조직 명칭을 달지 않고 모여서 회의도 하지 않는 대신 개별적으로 만나서 교양도 하고 투쟁 방법도 대주고 분공도 주면 유사시 어느 한 사람이 검거된다 하여도 다른 조직 성원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박달은 우리와 헤어진 다음 갑산에 돌아가 국내 당 조직 건설을 위한 사업에 온 넋과 육신을 다 바치었다. 그는 우리가 세운 방침대로 갑산과 삼수 일대를 국내 당 조직 건설을 위한 원정장으로 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점차 타군, 타도로 활동선을 뻗치었다. 우리가 그 지방을 국내 당 조직 건설의 원정장으로 꾸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그 지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삼수갑산이라면 뭐니뭐니 해도 정배살이를 하던 고장으로 통한다.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라는 조선속담은 이 지대가 유명한 정배지라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리저 때 봉건조정의 박해로 이것에 쫓겨와 정배살이를 하던 몰락 양반들의 후손들은 대체로 화전농이 되거나 광산 노동자가 되어 최하층의 생활을 하였다. 한일 합병 후 살 길을 찾아 개마고원 일대에 밀려든 유랑민들도 이 일대에 와서는 모두 괭이로 두덜기를 찍어내고 부장불을 피우면서 힘에 붙인 화전농사를 하였다. 그 지방의 주민 구성을 계급적인 각도에서 분석하면 본바탕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유격 활동에 편리한 고원지대의 웅신 깊은 자연은 1910년대로부터 의병들과 독립군들이 화승대를 들고 결사보국의 이념을 안고 출몰하는 전장으로 되었으며 사회운동자들을 품어주는 조선 최대의 피신처로 되었다. 북부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합법적인 활동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회운동자들이 은신처를 찾아 이것으로 모여들었다. 조선 경내는 물론이거니와 북간도와 서간도, 시베리 지방에서까지 뜻있는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박달의 말에 의하면 1920년대 중엽에 평양 숭실중학교에서 동맹휴학을 주도하던 4명의 반일운동자들이 삼수갑산 일대에 와서 화전민들을 망라하여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소조를 조직한 것이 이 지방 사회주의 운동의 시초로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동해연선의 여러 지방들에서 러저 농조운동에 부심하다가 망명의 길에 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청년동맹도 내오고 농민동맹도 내오고 전의동맹도 내왔다. 이상의 이유만으로도 삼수갑산 지방은 국내 당조직 건설의 원종장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갑산공작위원회는 처음에 특정의 명칭이 없는 조직으로 발족되었다. 1934년 5월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리경봉을 인입하고 연이어 김철옥을 쟁취했으며 그 다음에는 심창식, 또 그 다음에는 누구누구를 망라시켜 아마 강제 재배 반대 투쟁도 하고 미신 반대 투쟁도 하고 조혼 반대 투쟁도 해보았다. 그러다가 2년쯤 지나서 서로가 조직원이라는 것을 다 간파하게 되자 그 무명의 조직에 갑산공작위원회라는 간판을 달았다. 우리는 국내 당조직 건설에서 얻은 이와 같은 경험에 기초하여 그 후 당 지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쓴 글에서 이 방법을 정식화하였으며 1940년대 전반기에 소조공작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들어가는 동무들에게 이 방법을 활용할 때 대한 과업을 주었다. 한 조직원은 해방 후 이렇게 회상하였다. 무슨 조직인지 가입하였다. 그 조직의 명칭과 내용은 비밀에 붙여서 몰랐다. 갑산 출신의 한 혁명가는 박달이 비밀서적을 주면서 몰래 읽으라고 하기에 그것을 읽고 심부름을 하였을 뿐인데 일제 법기관은 자기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뒀다고 하였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특정한 명칭이 없는 무명의 조직원들일 것이다. 박달은 삼수갑산 일대를 국내 당조직 건설의 원종장으로 꾸린 다음 거기에서 키워낸 우수한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린접군과 린접도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박달이 그들에게 준 임무는 파견지에 가서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토대를 꾸리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방침대로 파견 성원들이 철저히 적합한 직업을 가지는 방향에서 사업을 조직하였다. 공작지에 파견되어 가는 조직원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게 되면 신분이 사회적으로 합법화되고 맡은 임무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망명객식 사업 방법을 근절하고 군중 속에 튼튼히 발을 붙일 수 있었다. 박달은 무산군에만 해도 대6명이나 되는 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조선민족해방동맹 산하조직인 보천면 선덕동 반일의 책임자인 최응호도 그때 무산군에 파견되어 정치공작원들과의 연계 밑에 유격대 후방물자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모연공작과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생산유격대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맹렬하게 다그치었다. 그는 해산사건 이후에도 연길 활용 일대의 망명지를 정하고 무산지방에 들락날락하면서 리모브 노동자들을 혁명조직에 꾸준히 묶어세웠다. 박달은 조선민족해방동맹 청년부책임자인 리영술과 리병선을 함경북도의 남부 군들에 파견하였는데 그들을 통하여 국내혁명운동과 당조직 건설에 대한 우리의 방침이 성진 적색농조 지도자의 한 사람인 허성진에게 전달되었다. 우리의 노선을 받들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약한 허성진은 우리를 만나려고 갑산까지 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때 우리는 열하원정의 후과를 가시느라고 림강 몽강 일대에 나가 있었다. 박달은 당조직 건설과 저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혁명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우리는 리병선이 미령에 왔을 때 그를 통하여 박달에게 국내 당조직 성원들과 저국광복회 청년 핵심 성원들로 생산유격대를 조직할 때 대한 과업을 주었다. 박달은 생산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한 첫 준비작업으로 자위단을 이용하였다.
일제는 향토 보위의 미명 아래 자위단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장까지 공급해가면서 단원들을 훈련시키었다. 생산유격대원들을 이조직에 모조리 밀어넣는다면 그들이 모두 무기에도 정통하고 적들의 신임도 많이 받을 것이 아닌가. 유사시에는 한꺼번에 왁 들고 일어나 놈들에게 정뿌리를 돌려댈 수 있을 것이다. 박달은 이런 타산을 가지고 걸치기 자위단 부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적들이 규정해놓은 입단 연령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생산유격대원들을 자위단에 빠짐없이 입단시키고 그들이 거기에서 지도적인 자리를 따내게 하였다. 그는 북선 반일 있는 유격대 조직과 관련된 우리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우리는 북부조선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급격히 확대 발전시킬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국내 당조직 성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북선 반일 있는 유격대를 조직할 때 대한 구상을 제기하였다. 무산, 갑산으로부터 부전령에 이르는 영북의 광활한 대지는 유격활동을 벌리기에 알맞춤한 리상적인 지대였다. 나는 그때 국내 동무들에게 북선 반일 있는 유격대를 조직하라. 부대의 지도 핵심으로 될 수 있는 우수한 유격대원들을 특별히 선발하여 보내주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들을 원정으로 하여 대우도 확대하고 훈련도 하라고 하였다. 북선 반일 있는 유격대 대장으로는 7년대에 최일련이 임명되고 정치위원으로는 박달이 임명되었다. 만일 박달을 비롯한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지도 간부들의 대다수가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북선 반일 있는 유격대의 편성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완료되었을 것이다. 국내 당조직 성원들은 김주현 별동대가 국내에 파견되었을 때에도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박달은 일제교역리들이 국내 당조직 성원들과 조선민족해방동맹 성원들을 마구 검거하고 있는 살벌한 환경 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꾸려놓은 기층 당조직들과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지하에 은밀히 보존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해산 사건으로 하여 국내 당조직과 조선민족해방동맹 성원들이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는 김평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통보해 주었다. 나는 그 통보를 받기 바쁘게 마동이와 장승렬을 국내에 들여보냈다. 그러나 이 구원 조치는 박달을 찾아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던 마동이와 장승렬이 적들에게 붙잡히는 것으로 하여 효력을 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공작 경험이 풍부한 김정숙을 대진평에 파견하였다. 그동안 단천, 북청, 홍원, 신포를 비롯한 동해안 지구에서 조직을 확대해 가던 박달은 대진평에 돌아와 곤경을 겪고 있는 조직을 수습하고 있었다. 김정숙은 전신만고 끝에 박달을 만나고 그와의 회견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고 우리는 배경철을 책임자로 하는 연락소조를 갑산지방에 보냈다. 배경철은 유격대 활동을 하면서도 국내 공작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로꼴 지방에 미령을 짓고 여러 지방에서 식량 공작을 하다가 마동희와 장승렬이 체포된 후 부대에 소환되어 와 있었다. 배경철은 국내에 들어선 첫날부터 경찰이 추격을 받게 되었다. 형언할 수 없는 고생 끝에 박달, 김철옥, 리용술 일행을 만났다. 우리는 연락소조 성원들과 함께 백두산으로 찾아온 박달 일행에게 파괴된 혁명 조직을 벗고 정비하고 국내 혁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올릴 때에 대한 과업을 주어 다시 갑산지방에 내보냈다. 박달 일행과 함께 다시 국내에 나왔던 배경철은 속신지구에서 공작하던 중 일제경찰과 조우하였다. 복부에 정탄을 맞은 그는 흘러내리는 배를 안고 적과 싸우다가 잡혔다. 일제경찰들은 그를 구덩이에 끌어안치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공산비적이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던져 생매장하게 하였다. 박달과 국내 당조직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은 실로 막대한 노력과 희생을 동반하였다. 적들은 박달을 제거하려고 밀정들과 변절자들을 도처에 풀어놓아 산이란 산은 다 뒤지면서 소동을 벌이었다. 박달은 국내당 공작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를 도와 국내에서의 당조직 건설과 반일민족 통일전선 운동을 확대하는 데서 큰 공헌을 하였다. 실로 그는 국내 당조직의 주되는 담당자였다. 국내에서의 당조직 건설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 데서 김평, 권영벽, 김정숙을 비롯한 정치공작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신파, 풍산, 낭림, 부전, 흥남, 신흥, 리원, 단천, 허천을 비롯한 북부조선 일대와 장백 일대에서 겹사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여러 지역의 당조직들을 내오고 공산주의자들을 튼튼히 묶어 세웠다. 우리 당 전위투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국내의 넓은 지역의 당조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갑산, 신파, 풍산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와 양덕지방, 그리고 평양, 벽성 등 서선 일대의 여러 광산, 탄광, 공장, 농촌, 어촌 도시들의 혁명 조직들이 속속 건설되었다. 적색노조나 적색농조운동으로 들끓다가 잠잠해진 지역들에서 다시금 혁명적인 노조, 농조운동이 전개되었다. 어젯날의 노조 농조들이 재조직, 재편성되는 과정은 곧 당조직들이 생겨나는 과정과 일치하였다. 당조직망과 조국광복회망은 북부조선 일대의 영역을 멀리 벗어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조선 일대와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제주도와 현해탄을 넘어 일본 땅에까지 확대되었다. 국내에서의 당조직 건설 사업은 장백과 림강 일대에서의 당조직 건설 사업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추진되었다. 장백, 무성, 림강 일대의 조선인 거주 지역들에도 당조직들이 뿌리를 박았다. 동만과 남만 일대에도 당조직들이 확대되었다. 전국적 반도와 전민족적 범위에서 당조직 건설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는 과정을 통하여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당적 용도가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모든 당조직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움직이는 전국적 범위의 강력한 당조직 체계가 세워졌다. 최고 영도기관인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로부터 기층조직인 세포에 이르기까지 당조직 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짐에 따라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기초 축성 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항일혁명 투쟁에서 우리가 이룩한 또 하나의 크나큰 전치물로서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 앉은 후 압록강과 도만강 연안지구에서 얻은 군사작전들에서의 승리에 못지않은 정치적 승리였다. 당조직 건설을 위한 우리의 피어린 투쟁은 저국 해방을 앞당겨오는 힘있는 추진력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자주적인 당 창건 위협을 빛나게 완성할 수 있는 강유력한 기초로 되었다. 파쟁과理論적 결핍과 실천적 능력의 부족으로 소외되고 경시당해오던 조선공산주의 운동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자기의 새로운 길을 힘있게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였다.